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17분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취임 100일을 조금 지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국정 운영에 막강한 동력이 더해지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 취임과 함께 그 주장해왔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라든가 또 방위력 강화 등 이른바 다카이치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다카이치표 경제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금융시장, 특히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정규 다이와증권 FICC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치러진 일본의 중의원 총선거 자민당 압승했습니다. 네, 예상하셨? 많은 아마 시장 전문가들이 네. 그렇게 보고는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민당 압승의 배경이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뭐 한 4-5가지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타카이치 총리가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그것을 보면 아마 거기에 원인들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일본 정치가들은 대부분 세습을 많이 해요. 세습을. 네. 그 전에 이제 이시바 총리도 그랬고 아베 노믹스를 주도한 아베 전 총리도 그랬고 대부분 이제 세습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다만 타카이 총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인에서 이렇게 올라갔고 또 최초의 일본 여성 총리고 네. 이러한 인기가 어떻게 보면은 몰아주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전략도 굉장히 잘 구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에 1월 23일 중의원을 전격 해산하지 않았습니까? 네. 취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강단이 이렇게 밀어붙인 힘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센스, 감각도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까지 압승을 할 수 있어요. 승리는 거의 기정사실화 됐지만 이 정도로 압승할 정도는 예상을 잘 못했죠.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치적인 노련함도 이제 겸비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압승으로 여러 가지 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지금 마련된 거잖아요. 네,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의원이라고 하면 일본의 하원이죠. 네. 이제 일본도 이제 상하원, 참의원, 맞습니다. 중의원 이렇게요. 네. 예, 참의원이 이제 상원에 해당하고 실제로 이제 영어 표현을 쓸 때도요. 어퍼하우스, 로어하우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네네. 이제 상하원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 중의원이 중요한 이유는 하원임에도 불구하고 총리를 네. 선출하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예, 게다가 여러 가지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네. 3분의 2 이상의 중의원에서 네. 의석이 있다면 다시 개헌을 몰아붙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지금 이번에 3분의 2 이상의 독자적인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그런 어떻게 보면 힘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자민당이 압승하면서 니케이 지수가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타카이치 트레이드라는 말이 요새 있어요. 네. 타카이치 트레이드라는 건 뭐냐? 타카이치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계승자다. 여자 아베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타카이치 총리는 아베만큼이나 경기 부양, 경제 개혁, 일본을 갖다 다시 강하고 부유하게 한다. 이것이 이번에 슬로건이었거든요. 네. 강하게 부유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됩니다. 네. 예, 돈을 써야겠죠. 이제 돈을 쓰면은 이제 부유하게는 되지만 장기간 볼 때는 물가도 오르고요. 네. 게다가 통화도 약세로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주시장은 좋겠죠.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부양을 했으니까. 그래서 네. 타카이치 트레이드라는 것은 주가가 상승하고 네. 그리고 엔화 약세는 계속되고 네. 그리고 이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는 채권은 수익률이 상승하면은
가격이 하락하는 하락하니까요. 겁니다. 네. 예, 그 세 개를 갖다 타카이치 트레이드라 그러는데 네. 오늘 대부분 그게 나타났는데 달러엔 환율은 네. 오히려 내렸습니다. 달러엔 환율이 지금 내렸나요? 네, 조금 소폭 내렸어요. 그런 건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157엔까지 올라갔다가 네. 오늘 아침부터 시작해서 구두 개입성 발언도 오전 중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156엔대 초반까지 네. 뭐 많지는 않지만 소폭 이렇게 내려온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려갔다는 거는 엔화가 강세라는 뜻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달러인 환율도 개장 전에는 좀 올랐었거든요. 그렇죠. 네. 개장 초반에 조금 올랐었는데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구두 개입성 발언도 좀 있었고요. 오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구두 개입과 더불어서 이제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개입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공조해서 이렇게 내리겠다는 그런 어떻게 우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 내려가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연에 개입 들어오기 전에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수익을 갖다가 이번에 뭐 현시 실현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키아라 일본 관방장관이 실제로 구도수 개입성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한 건데 구체적으로? 엔화의 일방적인 움직임을 경계한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약세로 돌아섰죠. 네. 그럼 일단 당장 오늘은 그런데요. 그 앞으로의 그 이제 그 엔화 움직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은 이제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일단 그 일본의 그 양적 부양 정책이 많이 지금 그 풀릴 것으로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이 풀릴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제 본다면 일본과 미국의 공조도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엔화가 이렇게 더 이상 약세가 되는 것을 미국도 바라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바라지 않는다고요? 예, 바라지 않겠죠. 왜 그러냐면은 엔화가 추가적으로 굉장히 약세가 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무역 역조 현상이 그렇죠. 달러가 강해서 좋을 게 없죠. 맞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큰 어떻게 보면 무역 역조 국가예요.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지금 경계할 것이 뭐 미국으로서도 그렇고 일본으로서도 뭐 크게 추가적인 약세는 원하지 않는 상황. 미국으로서도 그럼요. 지금 타카이치 내각으로 볼 때도 현재 150대 후반의 환율은 굉장히 부담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1,400원대 후반만 가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계감이 많이 고조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뭐냐면 환율이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은 그 나라 통화가 약세가 된다는 거거든요.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요새는요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같이 해야 돼요. 수출 경쟁력만 따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안정화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도 과도한 엔화 약세는 뭐 경계할 것이고요. 미국으로 볼 때도 이것은 미국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해서 안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국 간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호 간에 그러한 이해관계가 아마 조성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하락해서 안정화된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일단 150엔 이상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봐요. 그래서 150엔 지난 1년간의 그 달러엔 그 환율은 어떻게 움직였었죠? 한 1년 동안은 좀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엔화 예전에 그 엔캐리 청산이라는 과정 재작년 8월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확 내려가서요. 엄청나게 많이 130엔대까지도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상세를 보이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까지는 좀 힘들고 지금 이제 일본의 엔화 금리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일본 엔화는 세계에서 가장 싼 돈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다들 갖고 나갔죠. 맞습니다. 그래서 엔캐리로 이제 다 갖고 나갔는데 이제 만약에 세계에서 가장 싼 돈, 일본 돈이 사라진다. 비싼 돈이 된다. 라면 많이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예전까지는 예금을 해도 일본 사람들은 이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자가 많이 생겨. 그럼 자기 나라 돈에 이제 예금하고 투자를 하고 자기 나라 채권을 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엔케리 청산이라는 명목으로 이제 일본으로 돈이 회귀가 되는 거죠. 네. 바깥으로 나가 있는 돈이 무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이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좀 주목해서 볼 것 같은데 일단 아까 금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본 엔화 금리가 앞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도 많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죠? 지금 1.5%를 지금 내려가긴 했지만 네. 1월 말 현재 이제 동경 물가 기준 1.5%로 2월 말 기준 네. 지금 1월 말 기준 내려간 상태인데 이것은 이제 그 작년 말 2%에서 한 0.5% 포인트 내려온 상황이에요. 어느 정도 좀 내려오긴 했죠. 네. 그렇지만 작년까지 일본 그 물가는 2% 위를 계속 맴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그런 것들은 계속 쌓인 거 아닙니까 물가가.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물가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물가를 갖다가 잡을 수밖에 없고요. 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해 주신 엔화 약세 문제입니다. 네. 지금 156엔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157엔에서 조금 소폭 내려왔지만 네. 언제 다시 160엔을 위협할 수 있을지 달러의 모르거든요. 환율이.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일본은행 BOJ의 금리 인상이 아마 상반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네. 아직까지 금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잖아요. BOJ 이제 기준금리가 작년 12월 달에 0.75%로 인상이 됐어요. 네. 0.25%포인트 인상돼서 기존에 0.5%였는데 0.75%로 올라봤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1%가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초적으로 너무 지난 수십 년간 20년간 넘게 했던 거하고 완전 다른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네. 일본의 금리는 마이너스 0.1%였어요. 네. 근데 이게 0.75%포인트까지 75%까지 올랐고요. 올해 최소 한 번, 많으면 두 번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1이 넘는군요. 예, 그러면 연말까지 두 번 인상했다고 가정했을 때 1.25%잖아요. 네. 내년 초에 한 번 정도 더 올린다고 보면 일본의 기준금리는 빠른 시일 내 1.5%까지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일본 10년물, 10년물 일본 국채 이것이 일본 국채의 이제 벤치마크로 여겨져요. 지표물. 네. 이것이 한 2.2% 정도, 2.3% 사이에서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데 네. 그럼 지금보다 한 0.75% 포인트 정도 기준금리가 오른다. 네. 내년 초까지. 네. 두 배로 오른 거잖아요. 지금이 0.75에서 1.5%까지 오른다. 생각하면 0.75%를 절대값을 더해 보면 네. 10년물 JGB에 네. 2.3%가 3%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3%가 되면 일본의 금융기관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그런 금융상품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야흐로 일본의 해외 자금, 그러니까 엔캐리 자금이라고 하죠. 이 엔캐리 자금이 회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시장에 그러한 금리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일으키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는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고요. 네, 지금 당장은 아니죠. 네. 그런데요, 불과 2주일 전인가요? 미국과 일본의 외환 당국의 정책 공조 가능성만으로도 이제 엔화가 단기간에 강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24일이었나 그때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투자은행 등 시장 참가자들을 상대로 레이트 체크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시장만 아는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네요. 이게 정확히는 1월 23일이었습니다. 23일이었나요? 예, 네, 그날이 네.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네. 근데 어떠한 루머가 돌았냐 하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뉴욕 연준이 네. 각 주요 은행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거래하는 딜링룸이죠. 딜링룸에 전화를 해서 중앙은행이 전화를 하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놀라겠습니까? 네. 갑자기 전화해서 네. 엔화, 달러 엔
환율을 얼마에 지금 거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각 주요 은행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은행들은 이제 전화 왔니? 너네도 전화 왔어?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 전화 왔더라. 이것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시장에서는 달러엔 환율이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엔화 네.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지니까 네. 미국과 일본이 서로 연계해서 공조해서 달러엔 환율을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어떻게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말어라고 합의가 실제 가동됐었다 이런 추측도 있었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이렇게 물어본 거는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런 행위 자체를 레이트 체크라고 하나요? 네, 이게 뭐 달러엔 그 환율 레이트 체크라 환율을 이제 레이트라고 합니다. 레이트, 예. FX 레이트라고 하죠. 네, 환율 FX. 수준을 확인하는 맞습니다. 레이트 체크를 했다. 그래서 그게 알려지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오전에 한 157엔을 넘어섰어요. 그때 네, 당시 네, 네. 제 기억이 157.56 정도 됐었는데 네.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후에 이제 155엔대까지 떨어졌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2엔이나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게 뭐 한 4주간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제 부인하고 있고요. 네, 그냥 해프닝으로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뭐 카타야마 그 일본 재무상이 예. 뭐 어제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은 엔화 환율이 다시 급등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베센트 장관과 긴밀하게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기후에 뭐 불과하다 이렇게 넘기기에는 너무나 조금, 뭔가 여지를 남겨두고 얘기를 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주 뭐 밀접하게 연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그래요.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일본도 환율 관찰 그 대상국으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미국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엔저 상황이 오래가는 거를 용인하지 않을 것도 같고 어느 수준을 좋아하는지 그걸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는 건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그 지지난해 잠깐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이렇게 해제가 됐었죠. 그것은 뭐냐면 너네들이 잘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냐면 이제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강달러로 인해서 우리나라 달러 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네. 그만큼 미국에 들어오는 물가가 낮아져서 수입 물가가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을 갖다가 방어하는데 제어하는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해제해 준 거예요? 해제해 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때 일본도 그렇고 다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요? 이제 환율 그 어떻게 보면 관찰 대상국은요 예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뭐 일본,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독일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수출 많이 하는 나라 있잖아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정도의 문제라서 관찰을 네.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환율 보고서를 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마다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데 환율 보고서에 이 나라들과 봤을 때 물가를 감안한 네. 어떻게 보면 환율을 갖다가 다 보고서를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진정으로 어떻게 보면 환율을 조작했는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 소비세 감세 얘기도 나오고 하던데요. 그 다카이치 총리가 그 추진하려는 정책으로는 지금 어떤 게 알려져 있죠? 뭐 정책은 사실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나이노믹스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감세 정책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가장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형 설비 투자에 대한 공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 공제예요. 감세. 두 번째로는 이제 즉시 상각을 허용하려고 하죠. 이제 네. 그래서 기계 설비를 갖다가 들으면 상각을 확 해줘 버리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기업의 현금을 개선해서 이제 재투자를 유도하고 네. 두 번째는요 이제 장기적 투자를 유도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베노믹스랑 조금 다른 건데요. 네. 확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단기 부양이 아닌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수년도 이제 예산제도 아니면 국가 전력 프로젝트 민관 합동 그다음에 리스크를 갖다가 이제 민간의 투자 불확실성을 정부가 떠안는 이런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이나 미국도 지금 다 정부들이 이제 추진하는 미래 전략 산업에 집중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17대 전략 분야로 AI, 뭐 바이오,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일본이 강국으로 다시 재설계되겠다, 다시 부상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이번에 이제 일본의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이제 보여준 거죠. 네, 재정은 확대하는 거죠, 당연히. 그럼요. 네. 돈을 많이 써야 되고요. 지금 네. 일본의 1년 예산은요 122조 엔으로요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그래요. 1,120조 엔. 우리나라 돈으로 120조 가량 되는 거죠. 네. 110조에서 120조. 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그 원화가 엔화하고 이렇게 좀 동저화 현상을 계속 이어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화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일본의 움직임이 우리한테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글쎄요. 얼마 전에 일본 동경의 집값이 22% 올랐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의 물가에도 향후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아서 다행히 지금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 이제 부동산으로 가는 자금들이 이제 주식으로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향선에서 가는 쪽이라 다행스럽게 그래도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본의 그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게다가 이제 하반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만약에 또 된다면 새로운 경기 부양, 연준위원장이 취임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본이나 미국이나 돈이 어떻게 보면 더 풀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네. 대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잘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의 주시장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네. 미국의 주식 시장이 빠지면서 네. 특히나 그 서학김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미국 투자자들은 환율과 주식 두 군데서 다 이제 로스가 날 수 있는, 손해가 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좀 유의해서 시기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정규 다이와증권 FICC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